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었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던 상황이라 그 결과가 사뭇 궁금했는데 그런데 다툼의 여지조차 없을 정도로 완벽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사람을 이렇게까지 괴롭혀도 됩니까? 이제는 검찰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정치를 보는 눈 마키아벨리. 오늘도 최고의 평론가와 함께 중요한 정치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평론가죠. 박진영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어떻게 보셨나요? 사필 규정이다. 사필 규정. 예, 죄가 없으면 무죄가 나온다. 아, 라는 것이 재판부에서 증명되었다. 뭐 이렇게 이재명 대표도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네. 왜냐하면요, 역대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자가 패자를 법률적으로 끝까지 단죄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이회창 후보를 이겼습니다. 이른바 한나라당의 찻대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몇몇의 참모들은 처벌되었지만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는 처벌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에 의한 결단 덕분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많은 선거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고소고발을 다 취하합니다. 특히 승자가 먼저 아량을 베풉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검찰을 동원해서 끝까지 나의 경쟁자였던 이재명의 씨를 말리겠다. 야당을 완벽하게 쑥대밭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런 검찰 독재의 칼을 사용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아한 게요.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이를테면 뭐 징역 얼마를 산다든지 벌금을 얼마를 내게 한다든지 말고 당선 무효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거는 원래 개념이 당선된 자를 맞습니다. 염두에 네. 두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낙선한 후보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는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황당무계하죠. 황당무계. 네네. 보통 이런 경우에 기소가 안 됩니다. 떨어진 후보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많이 들어왔더라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고 보통 기소유예를 해버린다거나 네네. 아니면 또는 법원에서 그냥 공소기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상황 자체가 황당무계했죠. 특히 제가 이 정치권 경력으로 봤을 때 활자화된 경력의 문제, 즉 공보물이라든가 벽보에 양력, 경력을 고의로 잘못 적었다. 뭐 이런 경우라든가 또는 활자화시켜서 타인을 비방하는 것을 유포했다라든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말을 가지고 이렇게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가지고 올가맨 거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활자화되어 있다는 건 스스로도 둘러볼 만한 상황이다. 그렇죠, 그렇죠. 니들도 교정 다 본 거 아니냐? 그렇죠. 이거는 말 실수에 불과한 네네.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군대 안 갔는데 나는 군대 갔다고 거짓말을 했거나, 그렇죠, 그렇죠. 무슨 어느 대학을 나온 적이 없는데 어느 대학을 나왔다고 학력을 위조하거나, 네네. 뭐 전과가 되게 많은데 전과가 없다고 거짓말하거나 네.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협박을 받았다라는 이재명이 압박감을 느꼈다. 그럼 기소 안 됩니까? 예를 들자면 그거는 그 당시에 말로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네. 본인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단의 선택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실수에 의해 가지고 기소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김문기를 잘 모른다라든가 잘 알지는 못한다라든가 이 차이는 또 뭡니까? 이런 말의 어감의 차이 가지고 기소한다는 것은 완전히 코미디죠. 네. 국민의힘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선고가 나기 전에는 권영세, 뭐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 하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데 막상 무죄가 나오니까 딴소리를 합니다. 아마 유죄가 나올 거라고 바랬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악마화가 가장 중요한 전략인데 사법 리스크가 없어짐으로써 이재명 악마화 전략이 완전히 이제는 거덜난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끝까지 여기에 대해서 유죄가 나올 것이다. 대법원까지 가자라고
우기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우겨놓고 시간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잔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판결문이 지금 뭐 언론에도 많이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판결문을 보고도 뭐 승복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약간 트집 잡기 같아 보이는 반응들입니다. 이제 승복하자고 본인들이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지면은 승복 안 하는 거죠. 그게 원래 저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도 아직 헌재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래도 말이 불과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면 책임 있는 공당의 정치인으로서는 좀 문제 아닌가요? 그런 거 비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책임 있는 공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신들의 극렬 지지층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 극렬 지지층을 가지고 생존을 해야 된다. 극렬 지지층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재명과 민주당을 미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미워해서 생존할 거야라는 뭐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언론 보도를 봐도 다른 언론들은 다 멀쩡하게들 대충 보도했는데 조선일보만은 기사와 사설로 야 이런 식이면 앞으로 선거판 개판된다. 에? 이재명이 어떻게 무죄냐 뭐 이런 식인데 이런 면에서 코드를 같이 하는 건가요? 조선일보 한번 거짓말하면 폐간해야 되겠네요. 네. 조선일보 기자가 실수로라도 기사를 한번 가짜 기사를 쓰면 폐간시켜야 되겠네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조선일보가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와 왜곡된 뉴스들을 생산했는지 그리고 그 왜곡된 뉴스와 가짜 뉴스가 우리 한국 사회를 어지럽혔는지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 하여튼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결을 할 텐데 대결 방식이 내가 어떻게 국민들을 잘 모시겠다, 국민들에게 이런저런 약속을 드리겠다가 아니라 상대 정당의 유력 후보를 없애야 되겠다면 이건 너무 후진적인 정치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당선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그런 후보를 뽑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국민이기도 합니다. 그래 국민들이 잘 지켜보셔야 돼요. 타인을 욕할 수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그러나 타인을 욕하더라도 자신이 뭘 하겠다라는 목표와 그리고 자신의 소신 그런 것들 정책을 밝힌 다음에 비판을 해야죠. 오로지 상대방에 대한 비난만으로 대통령이 되겠다. 그렇게 돼서 당선된 사람이 윤석열이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는 속지 말고 찬찬히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실수에 기대거나 아니면 심지어 멀쩡한 상대방을 악마로 만들거나 그렇죠. 이런 게 중요한 기법처럼 보이는데요. 그 선거에 이제 네거티브 기법이 네네.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 정치가 극단적인 양당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네. 뿌리가 깊지 않습니까?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박근혜의 탄핵이라는 상대 정파를 괴멸시키려는 하나의 극단적 사건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은 정치인들이 이걸 편성하면 안 돼요. 편성하는 것이 아닌데 정치인들이 이것을 해소하고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더 부채질하고 기름을 붓고 해서 나라가 이 모양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모든 것이 윤석열적 현상이다. 국민의당 현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빨리 국민의힘 해체하고 윤석열은 파면돼야 됩니다. 네, 윤석열 현상을 종식시키자.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만 종식시키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 만들어놓은 어떤 정치 풍토, 망가뜨린 정치 환경도 정상화시켜야 된다. 여러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무죄에 대해서.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의 반응은 그래도 읽을 거리가 있지 않나 싶었는데요. 그건 어떤 대목이냐면 이렇게 정치인들에 대해서 검사나 판사들이 알아서 그냥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처단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분명한 불법이라든가 정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처벌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네. 지금의 선거법의 처벌 규정들은 과거에 특히 이제 그 금품 살포라든가 조직적인 관권 선거 이런 것들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허위사실 공표라든가 사전 선거 운동 뭐 많은 부분들이 선거 운동에 대한 제약, 말을 묶는 하나의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기제처럼 작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대화된 선관위가 자기 조직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리고 이 사법적 관료 조직, 검찰, 경찰, 국정원, 뭐 국정원은 요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조직들이 정치권을 압박해서 딜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저는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선거법은 정치 사상의 자유라는 포지티브하게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과정으로서 광범위하게 지금 수많은 규제와 이 황당무계한 법령들을 해체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법 개정을 해야 된다. 네네네. 이를테면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닌 회계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네네네. 살다 보면. 근데 그 회계 실수하고 또 지금 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테면 누군가를 돈을 주고 매수했다는 그렇죠, 거 그래요. 죄질이 너무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네. 출마를 해보면요. 회계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계가 굉장히 어렵고요. 네네. 선거법이 까다롭다 보니까 문자 하나 잘못 보낼 때마다 가슴이 콩닥콩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 신경 써야 되겠네요. 예, 어떤 면에서. 그것만 신경 쓰는 뭐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공약을 개발해서 발표하면 이게 또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기사 나온 걸로 상대방 공격하는 게 편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거 사실은 선거법과 선관위가 만들어낸 하나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선거법 위반으로 전과가 있다고 1심 재판부가 막 화도 내고 그랬는데 뭔가 살펴보니까 아마 지하철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명함 명함 준 거 가지고 벌금 50만 원 아니 나왔더라고요. 그 실수할 수도 있죠. 아니 그건 뭐 대단한 아니 겁니까? 그게 아니라 예.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명함을 돌리는 건 문제인가요? 자기가 돌리는 거 그것도 네. 문제인가요? 근데 그걸 이제 공공시설에 가서 돌리지 말라 뭐 이런 취지인데 그걸 사람들이 애매합니다. 입구인가 안으로 들어왔는가 계단인가 이런 차이도 있고요. 애매한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징벌적으로 결론을 내려버리거든요. 네네. 이게 선관위가 과잉되어 있는 겁니다. 선관위가 위원회잖아요. 위원회라는 것은 합의하고 수기하라는 뜻으로 위원회라고 붙여놨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징벌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무조건 엄단해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안해동해가지고 이것들이 경찰이나 검찰로 가면은 똑같이 우리의 사정권을 한번 제대로 보여줄게 정치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본보기식으로 해서 처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억울하게 선거법 아웃된 사람들 저는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은 좋은 정치인이 이를테면 사소한 실수 때문에 국민의 대표가 됐어야 하는데 못 됐거나 네네. 또 됐는데 중간에 집에 가거나 네네. 하는 일이 있다면 국가적 손실 아닙니까? 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징벌적 역할을 하는 과잉 관료제가 똑똑한 정치인들이 들어오는 거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똑똑한 정치인을 싹을 자르자라는 의식도 저는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관료들 세상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 대한민국 관료 세상 아닙니까? 그 관료 중에 대표적인 관료가 검사들이고 판사도 관료입니다, 사실. 네, 판사도 관료고. 사법기관이라고 하지만 관료입니다. 근데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 있는 관료가 특히 검사들이고 검사들 중에 제일 센 사람이 검찰총장인데 네. 윤석열 풀어줄 때도 봤죠. 검찰총장의 힘을. 근데 그 딸 관련 뉴스가 자꾸 나와요. 이를테면 뭐 형편이 굉장히 좋은데도 뭐 국가 장학금을 받았대나 뭘 어떻게 했대나 하는 거고 최근에 나온 건 외교부 어디에 취직을 했는데 뭐 원래 합격자가 있는데 이랬다. 그 규정이 안 맞으면 보통 원서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규정이 안 맞는데도 원서를 냈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자기 아버지라든가 어떤 믿는 구석이 없으면 규정이 안 맞는데 원서 내는 사람이 요즘 있습니까? 잘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보다 뭐 이건 전부 다 추론의 영역이니까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빨리 수사를 해야죠. 왜 안 합니까? 이거 압수수색 해야죠. 총장님 따님이어서 안 하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압수수색 해야죠. 조국 장관들처럼 70여 배 네네. 압수수색하고 난리를 쳐야죠. 왜 안 합니까? 그 나머지 일선 검사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조국 장관의 따님 사건은 이거에 비하면 굉장히 가벼운 사건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뭐 표창장하고 뭐 네. 인턴 증명서 사건인데. 알겠습니다. 수사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그게 검찰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이게 또 민간 기업도 아니고요. 학교도 아니고 공공기관입니다. 그렇죠. 국가기관이고 네, 네. 검찰총장입니다. 외교부와 검찰총장. 이거는 명백히 수사의 영역입니다. 빨리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공정한 겁니다. 왜 공정은 자신들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고 자신들은 불공정과 특권을 끝까지 누리려고 하는가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공공기관에 자식을 취직시키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많은 부모가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특히 공정 문제는 이런 면에서의 공정, 뭐 대학 입시라든지 취업이라든지 특히 출발선에서의 공정 이런 거를 우리 사회가 굉장히 애타게
확고하고 있는 건데도 그렇죠. 그런 욕심을 내는 건 뭡니까? 건방입니까? 뭡니까? 나는 들키지 않아. 아, 나는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네. 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일반적인 관료들보다 사정권을 가진 관료들은 자기들이 칼을 휘두르는 주체니까 내 칼을 나를 찌르지는 않을 거야 라고 단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확신감과 특권의식이 저는 이런 안일한 태도를 만들지 않았나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의 국민이지만 어떤 관료들은 자기가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다른 국민이야. 그런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국민이고 나는 국민이 아닌 어떤 존재 뭐 이런 네네, 식이네요. 네네. 몹쓸 생각입니다. 귀족 엘리트 네.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실제로 고위 관료들 중에 많습니다. 네. 우리 수박 페페님은 늘상 하던 게 어쩌다 들킨 거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서글프네요. 네네. 네. 늘상 하던 짓이다. 자, 헌재는 아직도 강간무소식입니다. 글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자, 이야기가 나왔던 일부 극우적인 재판관이 이재명 아웃되는지 지켜보자.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했다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선고도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탄핵 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국가적 혼란, 경제적 손실, 대외 신인도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저는 이 헌재의 재판관들이 정파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만은 8대0 인용이 나오지 않으면은 헌법재판관들 전부 다 사퇴하고 헌법재판소 폐지해야 됩니다. 정파적 입장과 자신의 소신에 의해서만 판단한다면은 국민에게 뽑혀서 국회로 가십시오. 거기는 정파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요.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해석하고 국가를 위해서 합의하고 수기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최종 결정을 내리라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절차적 과정의 능력을 이행할 자신이 없으면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답답함이 쌓이고 있고 이 답답함이 물론 뭐 답답함의 근원에는 윤석열이 있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가 왜 이러고 있냐에 대한 분노도 좀 쌓이는 것 같아요. 맞죠? 앞서 저희가 이 검찰 독재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의 민낯을 드러내놓고 다 보게 됐다고 하는데 네네. 저는 사법부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근엄한 척하고 또는 고귀한 척하지만은 정파적이고 자신의 아집에 가까운 정치적 성향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꼼수를 많이 서지 않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기현 판사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때린 판사는 뭡니까? 그 판사도 저는 똑같은 유의 판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이 난 싫어. 이재명에게 나는 내 마음대로 한번 형량을 한번 세게 때려버리고 싶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똑같은 우리 사회의 국민위에 군림하는 엘리트 귀족들의 사고가 지배하고 있다고 보고요. 헌재가 지금 꾸물거리는 이유도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앞서 검찰총장의 경우에도 그랬지만 어떤 사람들은 귀족적 관료 하여튼 어떤 사람들은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거야. 왜냐하면 저는 시험 잘 쳤잖아요. 나는 시험 잘 쳤잖아요. 난 시험에서 늘 통과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20살 때 시험 한번 잘 치면 그 다음에 마음대로 다 해도 되나요? 우리나라가 그런 사회 아닙니까? 아이고야. 그래서 지금 대학 입시에 목을 매는 거고 결국은 이게 한국의 대학 서열화부터 해가지고 학벌 사회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연동되어 있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유견적 봉건성과 일제 강점기 때 일제들이 뿌려나온 이 부역자들의 계급의식 이게 그대로 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전반적으로 관료 문제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정을 주장을 합니다. 네. 지금은요 허약하기 짝이 없는 보수 진보 정당 체제의 사람들이 이 관료 국가에 얹혀가는 겁니다. 사실 그러다가 자기들이 정치 엘리트도 생산 못 되니까 사정 관료 출신인 윤석열을 데려다가 후보를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지들이 같은 멀쩡한 경우에 후보도 못 내세우니까. 그런 네네. 경우죠. 이거 진보 보수 모두 양당이 이제는 진보의 눈이 아닌 보수의 눈이 아닌 국민의 시각으로서 관료제들 한번 위에서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비민주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엘리트적이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요소들을 다
삭제해내고 잘라내야 됩니다. 이거는 진보의 시각이 아니고 보수의 시각이 아니고 국민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정이 한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 정치는 발전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연정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민주당 다수당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또 당선됐다면 대통령 입장에서 진행하는 연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그 장관들을 야당에게 나눠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야당과 여당 그리고 정부가 같이 하는 당정협의회를 상시적으로 열어야 됩니다. 같이 하는 당정협의회를 열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장기적 과제를 만들고 공직사회를 혁신하는 국가기구를 저는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혁신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여야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요 제야 시민사회 그리고 뭐 학계의 전문가 또 필요하기는 외국인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주민이요? 아니요. 외국의 전문가, 독일의 전문가, 영국의 전문가, 미국의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직접 데려다가 한국의 관련 조직에 대해서 용역 주듯이 한번 진단해봐라.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한국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국가 조직의 근간인 중앙 집권화된 관료제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한번 제대로 혁신해야 됩니다. 다시 헌법재판소로 돌아가면 그냥 뭐 저 개인의 바람입니다. 좀 늦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정은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언제 한다고. 지금 다시 기사는 뭐 4월 달로 넘어간다 뭐 이런 거 그냥 매번 지금 몇 주째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똑같은 주제로 그냥 발만 동동 구르는 것 같은데 이거 무리한 요구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해야죠. 당장 해야죠. 이게 말씀드리겠지만 하루하루의 민주주의 비용, 경제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 얼마나 지금 속이 타겠습니까? 네.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안 하는 이유를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지금 또 평일은 또 길게 안 한답니다. 또. 네. 그럼 뭡니까 이게? 국민들 약 올리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그냥 처분 대상자인가? 네네네. 사법 관료들이 네네. 언제 할지 그냥 조용히 죽으로 가만히 있어. 그거 네네네. 알아서 하겠지 뭐. 네네네. 내가 가만히 있을게요. 뭐 이런 전쟁과 이런 대접을 하나? 그래 그런 생각이 이게 들어요. 고위 관료들의 특권화된 부분에는 비밀주의와 엄숙주의가 작동하고 있거든요. 네네. 모르잖아요. 엄숙한 영역이니까 너네는 천한 것들은 들여다보지도 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방성입니다. 공개화되는 겁니다. 우리 아크로폴리스에서 시민들이 다 모여서 회의하잖아요. 네. 그게 뭡니까? 누구도 숨기지 못하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 민주주의는 광장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폐쇄적인 관료 사회들이 서류 들고 자기들끼리 숨어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평이라는 것도 보안을 잘 지키면서 말이 절대 새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꼭 좋은 방식은 아닐 수도 저는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 말에 책임져야 되고. 책임져야죠. 네. 책임져야죠. 그 관료들 중에 검사들도요.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 박진영 평론가 모시고 말씀드린 게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근데 일주일 지나도록 관련 기사도 없고 관련 움직임도 없어요. 이건 뭡니까? 뭐 그냥 글쎄요, 뭐 간 보는 겁니까? 베일 속에 가져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캐비넷에 꺼냈다가 마음 먹을 때 꺼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윤석열, 김건희입니다. 그렇죠. 근데 윤석열, 김건희 수사를 왜 안 합니까? 윤석열은 뭐 민형사상 소추가 안 된다고 하지만 수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는 자연인입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김건희 바로 수사해야죠. 왜 안 합니까? 이거야말로 검찰의 선택적 정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택적 정의라면 그냥 불의 같아 보이네요. 불이죠. 선택적 정의는 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유, 산불이 지금 심각합니다. 정말. 네. 원래 박스님 그쪽 출신이시죠? 네. 어디시죠? 경북이죠. 네. 경북 어디세요? 경북 영천입니다. 영천은 지금 괜찮습니까? 영천은 다행히 괜찮은 것 같아요. 영천 강이 많아요. 강이 많고 그렇군요. 지류가 많아서 괜찮은 것 네. 같은데 경북 저기 동쪽, 강원도 동쪽이 매년 이렇게 봄에 산불이 많이 납니다. 네. 모의성 막 이렇게 아주 심각해 근데 보이는데. 역대급 산불인 것 같아요. 네, 근데 KBS도 그렇고 재난 방송인데 또 정부도 그렇고 최악의 산불, 역사상 최악의 산불을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어제 밤에도 뉴스를 쭉 보니까. 근데 저는 약간 곱게는 안 들렸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최악의 산불이니까 우리가 뭐 좀 해서는 안 돼 이런 건가? 뭐지? 뭐 언론사에 하면 늘 뭐 그런 식으로 남탓하면서 뽑아냅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윤석열이라는 대통령 치하에서 국가 시스템이 무너진 거죠. 네. 즉각 대응 시스템, 안전 시스템이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도 일어났고요. 수해 때 윤석열이 그런 말을 했다잖아요. 물론 뭐 김태효가 전언을 했습니다만은 네네. 폴란드에 있는 대통령이 들어온다고 수해가 해결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관료 조직은 지휘자가 현장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민감도라든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느냐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2년 반 만에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 시스템, 관료 조직의 어쨌든 이 민감도라든가 적극성이 이렇게 사라져 버린 거죠. 저는 그런 측면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또 경북과 경남 일대에 뭐 산불이 동시적으로 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경북의 불을 경북의 역량만 가지고 끄기 어려울 거 전국에서 아니에요. 가야죠. 그렇죠. 지금 국가재난지역이 설파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선포됐습니까? 국가재난지역? 못 챙겨봤습니다. 네네. 국가재난지역 선포해야 안 됩니까? 당장 이 정도면은.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서울에 있는 소방 자원이 네네. 경상도 가서 불 끄는 거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네. 원래 국가는 그 멀지도 않는데 그렇죠? 그렇죠. 뭐 미국 뭐 동부에서 서부 소방을 또 가는 것도 국가적으로 아니고. 다시 전환시켜 놨으니까 네네. 그렇게 해야죠. 네. 하여튼 저는 좀 역대 최악의 산불이 아니라 역대 최악의 정부 대응이 아닌가 싶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네. 사실 이게 이제 뭐 지구 온난화로 이한 이 네네. 기후 위기도 작동하고 있고요. 또 인구 소멸도 작동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불 감시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고연령화되어 가지고 산불 조기 진압을 하는데 이 업무 숙지가 좀 늦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적게 사니까 산불이 또 조기에 또 발견도 안 되고 네. 이런 부분들도 아마 종합적으로 작동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야 늘 있는 조건이잖아요. 네네네. 농촌 지역, 산촌 지역이 고령화되고 이런 건 늘 있는 조건인데 그렇더라도 뭐 항공도 있고 다 우리가 늘 카메라도 많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니까 네네네. 대응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전격적인 대응은 좀 안 되고 하여튼 그래서 괜히 그냥 경상도 주민들만 고생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뭐 참 큰일입니다. 이 큰 나라도 아니고 미국처럼 네. 좁은 땅덩어리에서 저렇게 산불이 나서 저렇게 많은 사람이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살림 피해를 입는다는 게 우리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네, 특히 조직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술들은 더 발전하잖아요. 결국은 사람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이 나라를 망친 거죠. 아이고, 저는 이제 직접 눈으로 보고도 좀 이해 안 되는 장면이 있는데 혹시 우리 영상이 준비됐다면 제작진에서 잠깐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이재민들을 만나서 위로를 나누는 장면인데요. 좀 저는 의아해서 박준영 평론가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준비가 됐나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셔서 바꿔야지. 오늘 지금 타고 있는데.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물 지금 집어고 바꾼다고요. 아까 보셨던 거 있네. 아니, 너무요. 사람의 목소리인 것 같긴 합니다만 한덕수가 오니까 총리님 고생하셨다. 탄핵에서 이제 돌아왔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오니까 왜 불 안 끄냐고 약간 좀 아니 그래서 어제 오늘 막 화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치가 나라를 망쳤죠. 아, 이 정치 과잉 때문에 진리도 존재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조차도 정치 밖으로 밀려난 겁니다. 한국 사회가 저는 중병을 앓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는 좀 한독수를 포함한 고위 관료들도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불 안 끄냐는 얘기를 들을 사람은 한덕수잖아요. 그렇죠. 한독수가 야당- 책임져야죠. 총리인데. 야당 대표인데 네. 그래 옆에 야동 대표가 뭐 행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행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글쎄 의도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거겠죠. 어떤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한둘이 그렇죠. 네. 그 사실은 저희가 뭐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만 유튜버도 책임 있고 종편도 책임 있고 정치 관련해서 종사하는 모든 사람의 책임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전부 다 정치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렇다고 뭐 경상도 사람들 한심하다든지 경상도 싫다든지
이렇게 나갈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특정 지역의 네, 문제로 볼 수는 그렇죠. 없고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고 근데 그렇게 뭐. 선동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네. 있었던 겁니다. 네, 네. 거기에서 세뇌되기도 하고 거기에서 사고의 구조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경상도는 우리나라가 아니다라는 말씀도 가슴 아픈 하시는데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상도 대한민국이고요. 그럴수록 더 열심히 뭐 야당 입장에서 더 열심히 분발해야 된다 이런 숙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여튼 한덕수가 대접받는 모습은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없애기 위해서는 빨리 정치 제도부터 바꿔야 됩니다. 네. 선거 제도부터 뭐 중대 선거구에서 바꾸든지 해서 지역 내의 다당제 하에 경쟁이 이루어져야지 누가 잘하는지 압니다. 네. 먼 발치에 있으면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이긴 하지만 저 목포 친안 출신의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네. 강원도 인제 가서 국회의원이 그렇죠. 되잖아요. 그런 일도 있어야 되거든요. 완전히 서남 쪽에서 동북 쪽 네, 가가지고 국회의원도 되고 네. 그런데 인제 사람들도 뭐 보아하니 예? 뭐 네. 똑부러지고 쓸만한 일꾼이겠다 하니까 자기네 고향 출신이 아닌데도 네. 그때는 어떤 면에서 지금보다 더 연고주의가 강했을 거 아닙니까 지역이. 그렇죠. 그러나 교통이 발달하지 이념의 않았으니까. 극단으로 인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는 아니었죠. 네. 나름 실력으로 평가하는 시대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87년 체제가 소선거구제를 만들었잖아요. 소선거구제 폐해입니다. 네. 저는 정치 제도는 정답이 없다고 보거든요. 하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하고 바꾸면 되거든요. 이제 소선거구제 진짜 없애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나 지지자들도 이거 동의해 주셔야 돼요. 근데 중대 선거구제를 하면 네네.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 한 무리는 국민의힘은 다 될 거 아니냐 어디 가서. 왜냐 모든 지역구에서 2등은 할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심판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답해야 되나요? 제가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그렇게 네. 안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중대 선거구제 하면 민주당이 늘 1당이 되고요. 네. 그리고 2, 3당이 생겨납니다. 아 민주당은 PK에서 45% 득표를 합니다. 네네. 그러면 PK에서 지금 민주당 한석 당석됐잖아요. 네. 한석 두석 되는데 세석 됐네요. 그럼 PK에서 민주당은 다 당선됩니다. 동반 당선됩니다. 그렇죠. 근데 호남에서 국민의힘은 12%입니다.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 2등 당선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조국혁신당 같은 데가 당선된다. 그렇죠. 예. 아니면 진보당이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민주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데요. 네네. 민주당 내에 수도권 기득권들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 기득권. 그럼 물론 호남 기득권도 작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은 또 반대하기도 하겠네요. 국민의힘은 이제 영남 기득권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적 뭐 비전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다 각자 동네 기득권이 정치를 좌우하는 측면도 존재하는 거네요. 저 썩었다고 생각합니다. 썩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네, 썩었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숙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뭐 훌쩍훌쩍 지나가고 있는데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NBS 조사에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 적합도 31 나왔고요. 김문수 장관, 김문수는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8%가 나왔는데요. 나머지 6, 5, 5 비슷합니다. 고만고만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것도 역시 이재명, 김문수 차이가 4배 정도 나네요. 결국은 김문수 아니면 홍준표로 후보로 굳어지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선고가 이게 반영되지 않았잖아요. 반영되지 않은 다음 주 여론조사는 또 한 4, 5% 정도 더 올라가서 30%대 후반대까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뭐 대세론이 형성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국민의힘 탓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자기 정책, 자기 비전, 자기 사람 개발하지 않고 이재명 악마화에만 모든 당력을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 네 사람 방금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산수를 해보시죠. 김문수부터 한동훈까지 다 합하면 24%네요. 네. 네. 근데 이재명 31 혼자서. 네. 이거는 이런 구도는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된다면은 국민의힘이 깨지는 다당제의 다자구도의 대선 구도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네.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되는데 51%, 재창출, 여권 이건 37. 요런 수치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마 저는 실제 투표하면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여기 벌어진다? 지금 무당파절이 네네.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역대 최고 득표율로 집권하는
그런 하나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더 넓게 폭넓게 이럴 때일수록 축소해서 우리 지지층이 아니라 더 넓게 중도 보수까지도 않는 정책을 지금 펼칠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도 보수로 가면 또 뭐 민주당 안에서도 물론 좀 비주류적 목소리입니다만 뭐 집토끼는 어떡하냐도 그렇고 그럼 개혁 포기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뭐 집권하고 집토끼하고 또 경쟁하면 되죠. 아, 뭐 민주당 왼쪽에 뭐 정당 하나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뭐 조국 혁신당이 좀 더 왼쪽으로 가서 역할해도 되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은 민주 진보 진영의 포션이 넓어지잖아요. 민주당이 그렇죠. 중도 보수부터 중도 왼쪽까지 보수까지 갖고 진보. 와버리고 네. 왼쪽에 조국 혁신당이나 뭐 타당들이 있다면은 민주 진보 진영이 넓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네. 탄핵 인용도 58, 네. 그다음에 복귀해야 된다가 37. 이 정도도 계속 유지되는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특별한 뭐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로 저는 아직도 보수청이 과응답하고 있기 때문에 네. 37%까지 나오지 윤석열 탄핵 기각을 바라는 국민은 한 20에서 25%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늘 응답 안 하는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한 30% 정도 됩니다. 어떤 여론조사에도 아니, 어떤 정도의 여론 안 저도 하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중도 리버럴들이 많거든요. 네. 비판적인 의식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보수는 아니거든요. 그럼 약간 가방끈도 길고 이런 분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보수적인 사람들은 다 투표합니다. 아. 진보적인 사람들이 투표 잘 안 합니다. 그렇습니까? 2002년도하고 네. 2007년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네. 잃어버린 500만 표가 존재했지 않습니까? 아. 그게 전부 다 상당히 진보적인 사람들인데 그 전에 있었던 노무현 정부에 실망하고 그 당시 대선 후보에 실망해서 투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2002년으로 돌아가 보면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과정에서 정몽준이 목리 부리고 네. 막 그랬잖아요. 집에 가버리고 네. 이런 거에 화내고 네. 노무현 후보를 좀 지켜야 된다. 더 결집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쏟아져 나오고 네, 투표장으로. 네, 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노무현 잘 못했고 네. 후보는 뭐 정동영 나왔는데 아유 양해는 안 차고 네, 네. 저쪽은 이명박 대세고 네, 네. 그럼 됐다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렇죠. 네. 하고 안 하고 네. 그래도 광우병 촛불 생기면 또 길거리에 그렇죠. 또 이제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네. 우리가 이른바 진보 리버럴 또는 뭐 중도 리버럴 이런 분들이라는 굉장히 이제 비판 의식이 강하신 분들이죠. 네네. 그러면은 언제나 무슨 선거를 할 때 특히 총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오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당시 500만 표 정도의 위력이라면. 그렇죠. 이제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집권하면 그런 분들을 열심히 공격합니다. 부동산 문제라든가 세금 문제로. 보통 그런 분들이 자영업자들 열심히 투표하잖아요. 네네. 투표 잘 안 하는 직업군 뭔지 아세요? 셀러리맨들입니다. 넥타이 부대. 셀러리맨들이 네네. 투표를 났습니다. 고학력 셀러리맨들이 투표를 생각보다 났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열심히 투표해서 민주당 정부 뽑아졌는데 열심히 유리지갑들을 공격하는 거야. 그리고 또 재벌 위해주고. 네네. 그다음 복지는 오히려 나보다 좀 더 약한 사람들 중심으로 가지고 정의감에 의해서 나는 언제까지 투표를 해야 돼? 언제까지 나는 정의감만으로 민주당을 뽑아야 돼? 이런 생각하는 분들 제법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이를테면 그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복합니까? 정동영 후보 투표 안 해버리죠. 그렇게 500만 표 부동산 때 투표 안 해버리죠. 네네. 이익 대변을 정의감만으로 정치를 하지 말고 이익 대변을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 이른바 좌파 블록들의 문제가 민주당을 찍는 사람들에 대한 이익 대변을 잘 못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부동산 문제라든가 고학력 세금 셀러리맨 문제라든가 뭐 이런 이런 부분에서. 월급쟁이들 네. 문제, 네. 세금 공제를 어떻게 하고 뭐 복지를 어떻게 하고가 네. 맞춤형으로도 가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이를테면 민주당이 네. 우리의 정당이다. 그렇죠. 내 그 편이다. 사람들에게 부자 될 꿈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중산층들에게.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어느 부자 정도- 될 수 있는 꿈을 줘야 됩니다. 그럼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 내 좌파들이 하는 정책 중에 잘못된 게 네. 부자는 나쁜 것이야. 라는 것에 근거해 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제어하겠다, 세금을 많이 때리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서 부자가 되면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니라 지가 열심히 노력하거나 뭐 기술 개발했거나 하여튼 뭐 밤잠 안 자고 노력해서 부자가 된 좋은 거는 겁니다. 좋은 좋지 겁니다. 않나요? 건강한 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대한민국의 현재는 부자가 얼마 없어. 부자는 극소수기 때문에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을 높이고 규제를 높이는 건 나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내가 현재 중산층이고 서민이지만은 부자들 꿈을 가지고 사는데 내 꿈의 가로막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뭐 주식 얘기를 자꾸 하는 것도 그런 차원의 맞습니다. 접근인가요? 네. 주식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주식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좀 만들어가지고 네네. 수익을 조금이라도 내겠다는 사람들의 꿈마저 포기하게 만들지 마라. 저희 대학 때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미래의 노동자들인 대학생들이 네. 노동의식을 가져야 된다. 네. 만든 이야기예요. 네. 근데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데 그렇죠. 천박한 노동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노동자가 되겠다라고 대학생의 꿈을 꿔라 그러면 대학생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그죠? 이 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자기가 인식이 좀 낮아진다 이런 그렇죠. 심리적. 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좋아지고 네네. 노동자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런 이야기 해도 됩니다. 네.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남들보다 잘 살고 싶은 꿈을 꾸는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그렇죠. 이기적이죠. 네. 예, 그 이기성을 적당히 누르면서 공동체가 되는 거지. 이기성을 완전히 없애면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사이비 종교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런 수녀님이 돼야죠. 수도자. 그렇죠. 그래. 네, 스님 제가 봤을 때는 출가하거나. 뭐 어떤 분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좌파 이론가들 뭐 레닌이라든가 스탈린 이런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 부분에서 종교적- 현실에서 실현 불가능한 그 꿈을 꿨기 때문에 저는 사이비 종교에 불과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종교적 면모가 많았다. 네네. 맞습니다. 하여튼 이재명 김일성도 사이비 종교 아닙니까? 알고 보면. 그 종교 지도자 같죠. 종교 지도자, 교주고. 교주죠, 교주. 아니 신 같아요. 그분이. 그렇죠. 네, 네. 교주 정도가 아니라 신 같고 그런데. 네. 그런 좌파적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잘못되면.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숙제도 주어져 있지만 어떤 정부여야 되느냐, 또 국민들 개개인의 욕구에 대해서 어떻게 사고해야 되느냐 아주 근본적인 걸 짚어주셨는데 역시 최고의 평론가 박진영 선생님 답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지금 딱 하나만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역시 산불, 그 다음에 현재 탄핵 인용 네. 빨리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날짜라도 빨리 알려줘라. 네, 네. 네,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좋아요 또 구독으로 좀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주말 지나면서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영 평론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불 당장 끄고 그 다음에 윤석열 당장 파면해야 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